뭐라고? 네가 내 다리를 고친다고? 꼬매가 지금 장난하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저택 거실을 쩌렁하게 울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50대 여성,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장 회장의 얼굴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녀의 앞에는 꾀죄죄한 옷차림의 7살 꼬마, 우주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쩍 마른 그녀의 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머니 다리에서 검은 비가 와요. 너무 시끄러워요. 우주가 우산 씌워드릴게요. 검은 비? 순간 장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잘려나가는 듯한 끔찍한 환상통. 장 회장 본인만 알고 있는 그 고통을 이 조그만 아이가 꿰뚫어 본 거니까요.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낮게 으르렁거렸죠. 좋아. 만약 내가 정말로 내 다리에 이 끔찍한 비를 멈추게 한다면. 장 회장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내 전 재산과 이 집문서를 몽땅 너에게 주마. 이 한마디가 거짓골을 하고 들어온 이 아이가 이 저택의 모든 운명을 뒤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보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마음과 가정에 따뜻한 기쁨이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엄마, 나 추워. 발가락이 없어질 것 같아. 보름 전 평창동 언덕 꼭대기에 있는 대저택 앞이었어요. 지은은 파랗게 질린 아들 우주를 코트 자락으로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낡은 운동화 밑창 사이로는 시린 눈발이 파고들었고 백가죽이 등까지 들러붙은 아이의 배에서는 꼬르락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어요. 사실 지은이 제 발로 이 호랑이 굴에 찾아온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남편 수호 씨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뒤 장례비와 밀린 월세를 내고 나니 수중에 남은 건 단돈 10원 한 장 없었거든요. 우주야, 이거 이리 줘. 무겁잖아. 싫어. 이거 아빠 냄새나. 아빠 가방이야. 우주는 자기 몸집만 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보물단지처럼 품에 꼭 껴안고 있었어요. 죽은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피아노 조율 가방이었죠. 아이는 그 가방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아빠의 냄새를 찾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지은의 가슴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 쓰라렸답니다. 그때 인력 속에서 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세댁, 저기 평창동 장 회장 댁에 간병인 자리가 났는데 워낙 성격이 개차반이라 사람이 안 구해져. 들어간 사람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쳐 나온다는 귀신 나오는 집이야. 대신 월급은 3배라는데 갈 수 있겠어? 귀신? 당장 내 새끼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귀신이 대수겠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짐했죠. 지옥불이라도 들어간다. 내 새끼 밥만 먹일 수 있다면. 기익. 녹슨 쇳소리와 함께 마침내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를 받아들어선 저택 내부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지만 사람 사는 냄새 대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향 냄새만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죠. 2층 거실 어둠 속에 휠체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는 장 회장의 모습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간병인 서지은입니다.
지은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장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은의 등 뒤에 숨어 있는 우주에게 꽂혔죠. 아이는 왜 데려왔나? 장 회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차가웠어요. 지은은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아직 어려서 맡길 곳이 없어서. 됐다. 일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장 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코끝이 찡그려지며 본심이 튀어나왔죠. 대신 내 눈에 띄게 하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냄새나는 거, 시끄러운 거야. 쥐새끼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지내. 알겠어? 지은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독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주의 눈이 거실 한복판에 있는 하얀 천으로 덮인 피아노를 향하는 순간 진짜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머리를 쿵 찌우며 대답했어요. 장 회장의 서슬 퍼런 경고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고 집사 김 실장은 빨리 나가라는 듯 지은에게 눈짓을 보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은의 등 뒤에 숨죽여 있던 우주가 홀린 듯 장 회장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거예요. 우주야, 안 돼. 지은이 기겁하며 아이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우주의 시선은 이미 장 회장의 무릎 담요 아래 비쩍 마른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우주의 눈에는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다리를 휘감고 있는 시커먼 먹구름이 말이죠. 그 구름 속에서는 쉬지 않고 검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우주의 귓가에는 남들은 듣지 못하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 삐. 그건 죽어버린 신경들이 지르는 고통의 주파수였죠. 우주는 저도 모르게 고사리 같은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다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뭐라고? 검은 비가 와요. 쇠 긁는 소리가 나요. 많이 아프죠? 순간 장 회장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꼬맹이가 감히 내 몸을 평가해? 도끼가 치솟은 장 회장은 휠체어 옆 탁자에 놓인 크리스털 물컵을 와락 집어들었어요. 이 건방진 게 어디서? 금방이라도 아이의 머리통을 향해 내던질 기세였죠. 지은은 잘못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우주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던져져야 할 물컵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장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검은 비? 장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매일 밤 다리가 잘려나가는 듯한 끔찍한 환상통, 불에 타는 것 같고 벌레가 갉아먹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장 회장 본인은 속으로 검은 비가 뼈를 녹이는 것 같다고 표현하곤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감각을 난생 처음 보는 7살짜리 아이가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너 지금 장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떼려는 찰나 김 실장이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봐요, 뭐해요? 빨리 아이 데리고 나가지 않고. 김 실장이 지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지은은 우주를 짐짝처럼 품에 안고 도망치듯 뒷걸음질 쳤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게 하겠습니다. 멀어지는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장 회장은 들고 있던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컵을 잡은 손은 여전히 하얗게 질린 채 떨리고 있었답니다. 지은과 우주가 배정받은 곳은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 예전에는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였던 지하방이었어요. 기익.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퀴퀴하고 습한 곰팡이 냄새뿐이었죠.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먹통 같은 방. 바닥에는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얇은 장판 하나가 전부였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시오. 밥은 밖에서 해결하고 회장님 호출 없으면 절대 위층으로 올라오지 마시오. 김 실장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쾅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이마저도 감지덕지였어요. 적어도 밖에서 얼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주야. 괜찮아? 안 다쳤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은 없었지만 낯선 환경 때문인지 아빠의 낡은 조율 가방을 생명줄처럼 꼭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지은은 짐을 풀 힘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비록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어쩌다 우리 모자가 이런 곰팡내 나는 지하방 신세가 되었을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우리 우주 이런 데서 재워서 정말 미안해. 지은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남편의 증명사진을 꺼내 들고 입을 틀어막은 채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어요. 행여나 우주가 깰까봐, 밖에서 누가 들을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죠. 하지만 우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등 뒤에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주의 귀에는 들리고 있었거든요. 딩, 딩, 딩. 저 위층, 굳게 닫힌 거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하고 슬픈 울림. 그건 마치 누군가 갇혀서 울고 있는 듯한 낡은 피아노의 흐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지은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조심스럽게 거실로 올라왔죠. 우주도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쫄래쫄래 따라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은 으리으리했지만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그 거실 한복판에는 어제는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대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져 있는 기괴한 형상. 하지만 삐져나온 검은색 다리와 유려한 곡선은 그것이 그랜드 피아노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우주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어젯밤 자신을 잠 못 들게 했던 그 슬픈 울음소리의 주인이 바로 저것이라는 것을요. 우주가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멈춰라. 김 실장이 벼락같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살벌했죠. 이보시오, 세댁. 내가 경고하는데 이 집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저 물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시오. 김 실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으스스하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7년 전 집을 나간 도련님이 남긴 유일한 물건이요. 회장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금기란 말이요. 만약 저 천을 들추거나 손자국이라도 냈다간 뼈도 못 추리고 쫓겨날 줄 아시오. 지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우주를 품에 안았어요. 하얀 천 아래 잠들어 있는 저 피아노, 그저 그 섬뜩한 경고에 온몸을 떨 뿐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장 회장의 조카 김전무였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겼고 몸에는 비싼 명품 정장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는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건 바로 돈 냄새를 쫓는 하이에나의 악취였으니까요. 아, 자네가 이번에 새로 온 간병인인가? 김 전무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죽 올렸어요.
마치 시장통에 생선을 고르듯 무례한 시선이었죠. 네,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은 무슨, 애 하나 달고 왔다며? 쯧쯧. 김 전무는 혀를 차더니 품 안에서 두툼한 돈봉투 하나를 꺼내 지은의 앞치마 주머니에 툭 찔러 넣었어요. 마치 거린에게 적선하듯 성의 없는 손길이었죠. 이게 무슨 위로금이라고 생각해. 이 집에서 버티기 쉽지 않을 테니. 지은이 당황해서 봉투를 꺼내려 하자 김 전무가 한 걸음 바짝 다가와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줌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비위나 맞추다가 노인네 갈 때 되면 조용히 보내드리면 돼. 괜히 정 붙이고 살려내려고 애쓰지 말고. 알겠어? 지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은 명백했거든요. 장 회장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악마의 저주였으니까요. 김 전무의 눈은 이미 저택의 기둥과 장 회장의 유산을 계산하느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답니다. 뭐하고 서 있어? 비켜. 김 전무는 지은을 어깨로 툭 치고 지나가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장 회장을 향해 언제 그랬냐는 듯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모님, 안색이 좀 좋아지셨네요? 제가 몸에 좋은 녹용을 좀 구해왔는데 말입니다. 지은은 앞치마 주머니에 꽂힌 돈 봉투가 마치 시뻘건 불덩이처럼 느껴져 가슴을 움켜쥐고 한참을 떨었어요. 이 집은 겉만 화려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지옥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날 오후 장 회장은 김 전무가 다녀간 뒤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조카라는 작자가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할 뿐 속으로는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 눈치 빠른 어른 마녀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장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귀 아파. 시끄러워. 우주가 거실 한복판, 그 금지된 피아노 주변을 맴돌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우주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몸을 비틀고 있었죠. 지잉, 지잉. 하얀 천 아래 덮인 피아노 현들이 습기를 머금고 미세하게 늘어지면서 내는 불협화음. 보통 사람에게는 절대 들릴 수 없는 그 미세한 소리. 절대음감을 가진 우주에게는 그 미세한 틀어짐이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음처럼 끔찍한 고통으로 들려왔던 겁니다. 우주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은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우주는 피아노를 가리키며 울상을 지었어요. 저기서 우는 소리가 나. 줄이 엉켰어. 너무 시끄러워. 그 꼴을 지켜보던 장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유품인 피아노 근처를 얼쩡거리는 것도 모자라 재수없는 소리를 해대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게 또 왜 저러나? 김 실장. 장 회장의 벼락 같은 고함에 김 실장이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재수없게 어디서 미친 짓이야. 내 아들 물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장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휘둘렀어요. 치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란 말이야. 저 꼴도 보기 싫은 것들. 지은은 우주를 와락 끌어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우주야, 이리 와. 엄마랑 가자. 응? 지은이 우주를 데리고 지하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지만 장 회장의 가쁜 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죠. 7년 전 피아노를 치던 아들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저 아이 때문에 자꾸만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우르릉 쾅.
거대한 천둥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자 장 회장의 침실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아, 아,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장 회장은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자신의 마비된 다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환상통이었죠. 뇌졸중으로 신경이 끊어진 다리지만 뇌는 여전히 그 다리가 불에 타는 듯한 혹은 톱으로 썰리는 듯한 고통을 만들어내는 끔찍한 형벌.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고통은 배가 되어 장 회장을 괴롭혔답니다. 약 가져와. 아니, 다 필요 없어. 내 다리 좀 잘라줘. 제발. 장 회장은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으로 벅벅 긁어대며 절규했어요. 이미 붉은 피멍이 들고 살같이 벗겨져 피가 맺혔지만 뼈를 깎는 고통은 멈추지 않았죠. 회장님, 진정하세요. 약 드셨잖아요. 지은이 달려들어 장 회장의 손을 붙잡았지만 고통에 미친 노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장 회장은 지은을 밀쳐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꺼져. 다 꺼져. 이 지긋지긋한 다리. 누가 좀 잘라내란 말이야. 아파.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 회장의 모습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식을 버린 죗값을 치르고 있는 가여운 늙은이일 뿐이었죠. 지은은 구석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만 흘리면서 말이죠. 어떻게, 회장님, 제발 진정하세요. 남이라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에 지은은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들어온 것은 우주였어요. 아빠의 낡은 조율 가방을 든 아이가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줄이 너무 팽팽해요. 뚝 끊어질 것 같아요. 지옥 같은 비명소리가 가득하던 침실에 불쑥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허벅지를 쥐어뜯던 장 회장의 동작이 멈칫했죠. 우주야. 안 돼. 나가. 구석에서 벌벌 떨던 지은이 기겁하며 소리 죽여 외쳤지만 우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홀린 표정으로 침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번쩍 창밖에서 번개가 치는 순간 장 회장은 보았답니다. 아빠의 낡은 조율 가방을 든 7살 꼬마가 겁도 없이 자신의 다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너 이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장 회장이 핏발선 눈으로 아이를 노려보며 손을 드러내치려 했어요. 하지만 우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덥석 장 회장의 마비된 종아리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당돌하고도 침착하던지 장 회장은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죠. 시끄러워. 검은 비가 너무 많이 와. 우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아이의 눈에는 장 회장의 고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비쩍 마른 다리를 칭칭 감고 있는 시커먼 가시덤불. 그리고 그 줄들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서 금방이라도 팅 하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우주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우주가 맞춰줄게. 예쁜 소리 나게. 우주는 아빠에게 배운 대로 조율 가방에서 작은 튜닝 해머를 꺼내는 신용을 했어요. 실제로는 맨손이었지만 아이의 눈엔 도구가 들려 있었겠죠.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다루듯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장 회장의 굳어버린 근육을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나.
장 회장이 발악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기이하게도 다리를 잡은 아이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의학적인 마사지도 물리치료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엉켜있는 소리를 풀고 너무 조여진 마음의 줄을 느슨하게 만드는 천재적인 조율사의 본능적인 손놀림이었죠. 지은은 입을 틀어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떼어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장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아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4년 동안 그 어떤 명의가 와서 침을 놓고 억대 주사를 맞춰도 사라지지 않던 그 끔찍한 환상통이 7살짜리 자폐아의 손길이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씻겨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장 회장은 자신의 다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후벼 파는 것 같았는데 우주의 손이 닿는 곳마다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듯한 청량감이 번져나갔으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느낌이지? 수천 마리의 붉은 개미가 물어뜯던 감각이 부드러운 솜니부를 덮은 듯 포근하게 변해가는 기적. 그건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었어요. 뼛속 깊이 박혀있던 도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우주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장 회장은 평생을 차가운 냉정함으로 무장하고 살아왔지만 아이의 체온이 닿는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를요. 웅웅웅. 우주는 리듬을 타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계속해서 다리를 어루만졌어요. 그 웅얼거림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듣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장 회장의 불안한 신경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죠. 경직되어 있던 근육이 풀리고 곤두서 있던 신경이 가라앉자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어요.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편히 자지 못했던 장 회장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 대신 나른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장 회장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주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아니, 오히려 그 작은 손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은 채로 말이죠. 창밖에 요란하던 천둥 소리는 어느새 멈춰 있었고 방 안에는 오직 3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그건 이 차가운 저택에 처음으로 찾아온 기적 같은 평온이었답니다. 지은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거죠. 잠든 장 회장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끼가 빠진 노인의 얼굴은 저렇게 순한 것이었는데 지은은 잠든 우주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혹시라도 장 회장이 깰까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죠. 짹짹.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장 회장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어요. 장 회장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죠. 원래대로라면 아침마다 찾아오는 묵직한 통증과 뻣뻣함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어요. 머리가 이토록 맑았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개운했습니다. 장 회장은 멍하니 자신의 무릎을 만져보았어요. 어젯밤 그 조그만 손이 꾹꾹 눌러주던 그 자리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꼬맹이 대체 뭐지? 장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나는 거지 재수 없는 애새끼였던 그 아이가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 명의들도 고치지 못했던 내 다리를 고작 7살짜리 자폐아가 만져서 고쳤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몸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기침하셨습니까? 그때 김 실장이 아침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장 회장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문 밖을 향하고 있었죠. 김 실장. 네, 회장님. 어제 새로운 간병인하고 그 애, 지금 어디 있나?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침이면 을에 당장 내쫓아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 회장님이 그들의 행방을 묻다니요. 아, 네. 지금 지하방에. 당장 내보낼까요? 아니. 장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일단 더 봐. 밥이나 좀 먹이고. 김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른 마녀의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날 오후 장 회장은 2층 테라스 커튼 뒤에 숨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서류 결제를 하거나 재활치료사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정원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조그만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바로 우주였어요. 아이는 혼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는 길을 손가락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나뭇잎을 귀에 대고 무슨 소리라도 듣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죠. 저 아이, 도대체 정체가 뭐지? 장 회장은 자신의 다리를 문득 내려다봤어요. 어젯밤 그 고사리 같은 손이 닿았던 자리, 4년을 괴롭히던 지옥불 같은 통증을 단숨에 잠재운 그 기이한 능력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창문을 조금 열어둔 탓에 바람을 타고 아이의 흥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별이 자네 달도 자네. 가사도 없는 단순한 멜로디. 그런데 그 소리가 장 회장의 귓가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노래일까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안개 속에 가려진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멜로디를 듣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어른 마녀의 가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 거죠. 이상해. 장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저 꼬질꼬질한 아이를 보고 있으면 왜 자꾸만 7년 전에 내쫓은 아들의 뒷모습이 겹쳐 보이는 걸까요? 왜 저 아이의 흥얼거림이 죽은 아들이 피아노를 칠 때 짓던 그 쓸쓸한 표정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장 회장은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차마 아이에게서 떼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을 지켜보는 눈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저택 보안실 모니터 앞 조카 김 전무의 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이거 봐라. 노인네가 아주 푹 빠졌네. 빠졌어. CCTV 화면 속 우주를 훔쳐보는 장 회장의 표정은 김 전무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도끼 빠진 눈,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아련한 표정. 그건 김 전무에게 적신호나 다름없었죠. 이대로 두면 안 돼. 저 거지들이 회장 마음을 홀려서 유산이라도 챙기면 내 몫은 없어지잖아. 김 전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장 회장이 죽기만을 기다려온 지난 4년.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듣보잡들이 나타나 판을 깨려 하고 있었거든요.
내쫓아야 해. 아주 더럽고 추잡한 죄목을 씌워서. 김전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장 회장이 가장 아끼는 시가 3억 원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김전무는 주위를 살피더니 가정부들이 청소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지은의 낡은 가방을 열었어요. 거지 주제에 감히 재벌가에 발을 들여 주제를 알게 해주지. 김전무는 지은의 가방 깊숙한 곳, 속옷 뭉치 사이에 반지를 쑤셔 넣었어요. 누가 봐도 훔쳐서 숨긴 모양새였죠. 어디 한번 당해봐라. 도둑년으로 몰려서 개처럼 끌려나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줄 테니. 김전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주방을 빠져나왔어요. 그의 뒤로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마당을 쓸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도 비열한 덫이 놓인 거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평소처럼 고요하고 적막한 식사 자리였지만 공기 중에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회장님, 식사 입에 맞으십니까? 김전무가 너스레를 떨며 장 회장의 눈치를 살폈어요. 장 회장은 대답 대신 묵묵히 숟가락만 움직였죠. 지은은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들며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누룽지를 긁어먹고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식사를 마친 장 회장이 습관처럼 자신의 약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없어. 네. 회장님, 무엇이? 반지. 내 물방울 다이아 반지 말이야. 아까 씻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뒀는데. 장 회장이 탁자를 쾅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식당 안이 얼어붙었죠. 김전무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뭐해? 당장 반지 찾아. 고용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죠. 장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거든요. 죽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결혼 예물, 장 회장의 자존심과도 같은 물건이었으니까요. 어떤 놈이야? 내 집구석에 손버릇 나쁜 쥐새끼가 숨어 있어. 장 회장의 고함 소리에 지은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때 김전무가 매의 눈으로 지은을 쏘아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잠깐. 그러고 보니 오늘 외부인이 들어왔죠? 김전무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지은을 가리켰어요. 아무래도 짐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부터 말이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풍전야. 이제 곧 닥쳐올 비극을 예감한 듯 창밖에서는 마른 번개가 번쩍였어요. 자, 그럼 이 가방부터 한번 열어볼까? 김전무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지은의 낡은 보스턴백을 낚아챘어요. 지은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죠. 전 정말 아닙니다. 맹세코 손 뗀 적 없어요. 말이 많네. 털어보면 나오겠지. 지퍼가 열리고 김전무는 가방을 거꾸로 들어 바닥에 탈탈 털었어요. 낡은 속옷, 보풀이 인 양말, 그리고 꼬질꼬질한 수건 몇 장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툭! 그때 옷가지 사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굴러나왔어요.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이것 봐라.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이게 뭐지? 김전무가 반지를 집어들고 흔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순간 식당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죠. 이게 왜? 지은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분명히 자신의 가방에서 나왔지만 맹세코 넣은 적이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때 장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해? 장 회장의 얼굴이 시뻘개지며 목에 핏대가 섰어요. 지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찰나에 닥친 배신감은 그만큼 더 컸던 거죠. 내가 너희 모자를 걷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경찰 불러. 당장? 장 회장의 불호령에 김 실장이 급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지은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장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억울합니다.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 손 치워.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장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지은의 어깨를 내리쳤어요.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전무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그 아수라장을 주방 구석에서 지켜보던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우주였죠. 우주는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끔찍한 색깔과 소리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때리는 할머니의 지팡이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튀고 있었고 비웃고 있는 김 전무의 입에서는 뱀 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엄마에게서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파란 비명 소리가 들려왔죠. 으악. 우주가 양손으로 귀를 막고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아 자폐를 앓는 아이가 견디다 못해 세상이 떠나가라 자지러지는 발작이었죠. 안 돼. 때리지 마. 시끄러워. 빨간 소리 싫어. 우주는 바닥을 구르며 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에 장 회장마저 멈칫했을 정도였죠.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하던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지은조차 자신의 아픔을 잊고 기어가 아이를 끌어안았답니다. 우주야, 제발, 엄마 여기 있어. 진정해. 하지만 우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를 때리는 할머니, 비웃는 김 전무, 그리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이 모든 것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아이의 머릿속을 난도질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거 봐.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저 모양이야? 아주 콩가루 집안이구먼. 경찰 오면 저 미친 애부터 넘겨야겠어. 김 전무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어요. 장 회장은 시끄러운 소리에 질색하며 인상을 찌푸렸죠. 당장 끌어내. 내 눈앞에서 싹 다 치워버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제 잠시 후면 경찰들이 들이닥칠 테고 지은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지은이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어른 마녀에게 자비란 없었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우주의 발작도 극에 달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몰린 우주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며 무언가를 웅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만의 방어 기제 같은 노래였죠. 별이 자네. 달도 자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멜로디가 장 회장의 귀에 꽂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지은을 내리치려던 장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장 회장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지팡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며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장 회장의 귓가에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노래가 꽂혔습니다. 천둥 소리도 사이렌 소리도 김전무의 비웃음 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오직 아이의 떨리는 흥얼거림만이 고막을 때리고 심장을 후벼 팠죠. 그 노래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노래였습니다. 악보도 없고 가사도 장 회장이 즉흥적으로 붙였던 30년 전 어린 아들 수호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둘만의 비밀 자장가였으니까요. 멈춰. 장 회장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김전무가 의아한 듯 물었죠. 네. 이모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멈춰. 다들 닥치고 멈추란 말이야. 장 회장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그 소리에 김전무도 신고를 받고 현관으로 들어서려던 경찰들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장 회장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휠체어 바퀴를 미친 듯이 굴려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우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멍이 든 지은의 팔을 거칠게 밀쳐내고 우주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죠. 너 이 녀석. 장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악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이 노래 어디서 배웠어? 말해. 이 노래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장 회장의 절규에 우주가 깜짝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부서져라 흔들며 다그쳤죠. 말해. 이건 내 아들 수호랑 나만 아는 노래야. 죽은 내 남편도 모르는 노래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장 회장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뭉개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도둑으로 몰려 끌려가던 가정부의 아들에게 천하의 장 회장이 매달려 울부짖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겁에 질려 있던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지은의 눈에는 장 회장의 저 행동이 그저 아이가 시끄럽게 굴어서 더 화가 난 것으로만 보였겠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놀라서 그래요. 그 노래는. 지은이 침을 꿀꺽 삼키고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죽은 애 아빠가 우주가 잠들지 못할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예요. 아빠 냄새가 그리워서 부르는 겁니다. 제발 아이는 때리지 말아주세요. 쿵. 그 순간 장 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죠. 죽은 애 아빠가 불러주던 노래. 그렇다면 저 아이의 아빠가 내 아들 수호라는 말인가? 거짓말. 장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도둑년이라며 짓밟고 매질하고 경찰에 넘기려 했던 저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 장 회장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진실의 문이 아주 잔인하게 열리고 있었답니다. 그만. 다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장 회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을 뒤흔들었어요. 김전무는 벙찐 표정으로 입만 뻐끔거렸고 출동한 경찰들도 영문을 몰라 서로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이모님, 경찰 불렀지 않습니까? 도둑을 잡아가야. 닥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꺼져. 장 회장은 들고 있던 쿠션을 김 전무에게 집어던지며 악을 썼어요.
결국 김 전무와 경찰들은 쫓겨나듯 현관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장 회장은 휠체어를 돌려 지은을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도끼가 아니라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자네, 잠깐 내 방으로 따라오게. 지은은 우주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장 회장의 침실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장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진 있나? 네. 무슨 남편 말이야. 죽었다는 그의 아빠.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게. 지은은 의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에 눌려 품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가죽이 다해져 너덜너덜한 지갑. 그 속에 고이 간직해둔 빛바랜 증명사진 한 장을 꺼내 장 회장에게 건넸죠. 장 회장의 손이 깃털처럼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진을 받아드는 그 찰나의 순간 장 회장의 심장은 이미 멎은 듯 했답니다. 아! 사진을 본 순간 장 회장의 입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순박한 눈매, 웃을 때 살짝 패이는 보조개. 7년 전 어머니의 돈놀이에 질렸습니다라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던 하나뿐인 아들, 강수호가 틀림없었거든요. 수호야. 장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도둑년이라며 짓밟고 매질했던 이 여자가 내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였고 재수 없는 애새끼라며 물컵을 던지고 구박했던 저 아이가 내 핏줄, 내 손자였다니.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입니까? 지은이 놀라 물었지만 장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내 시험이다. 내가 내 자식을 못 알아보고 짐승 같은 짓을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장 회장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독한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돌려주었죠. 아니야. 그냥 내 죽은 동생이랑 너무 닮아서 그랬어. 나가봐.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지은은 영문을 모른 채 허둥지둥 우주를 데리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장 회장은 침대 위로 무너지며 가슴을 쥐어뜯었죠. 으윽,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수호야, 수호야. 방음이 잘 되는 저택이라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 처절한 통곡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을 테니까요.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던 장 회장이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다시 예전의 철의 여인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서늘하고 무서운 빛이 감돌고 있었죠. 김 실장, 들어오라고 해. 인터폰 너머로 낮게 깔린 목소리에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문 잠가. 김 실장이 문을 잠그자 장 회장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슴에 품고 울었던 아들의 또 다른 사진, 7년 전 가출하기 전의 모습이 담긴 액자였죠. 당장 알아봐. 네. 서지은. 저 여자 남편 강수호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장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알아와. 내 아들이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년 동안 금기어였던 이름 강수호 회장님이 드디어 침묵을 깬 거예요. 그리고 김 실장, 네 회장님,
이건 자네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만약 새어나가면 자네 목숨도 장담 못해. 특히 김 전무 그놈 귀에 들어가면 가만 안 둬. 서슬퍼런 경고에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장 회장의 주먹 쥔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밝혀질 잔인한 진실.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비극의 전말을 알게 되는 순간 장 회장은 또 한 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죠. 그날 밤 김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장 회장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 냉철하던 김 실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봉투 안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장 회장은 휠체어를 돌려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슥.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몇 장의 사진과 빽빽하게 적힌 조사보고서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오토바이 옆에서 헬멧을 쓰고 웃고 있는 아들 수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도련님께서 지난 7년간 살아오신 행적입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보고를 시작했어요. 도련님은 집을 나가신 후 이름을 바꾸고 지방 소도시에서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셨습니다. 수입이 넉넉지 않아 밤에는 배달 일을 하셨고요. 장 회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기업의 후계자가 고작 몇 푼 벌겠다고 밤거리를 달렸다니. 그리고 한 달 전 사고는 김 실장이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부인. 아니, 서지은 씨가 과로로 쓰러져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도련님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폭우가 쏟아지던 날 무리하게 배달을 나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털썩? 장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종이 위로 적힌 사망 원인, 다발성 장기 부전 및 과다 출혈. 그 끔찍한 글자들이 장 회장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그리고 유품에서 발견된 일기장 사본입니다. 김 실장이 마지막으로 내민 종이에는 아들의 빗뚤뱉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어머니가 알면 지은이랑 우주를 뺏어갈 테니까. 내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숨어야 한다. 아, 장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찢고 뼈를 깎는 듯한 처절한 후회와 자책이었죠. 내가 죽였어. 내가 내 새끼를 죽였어. 장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어요. 아들이 자신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도끼로부터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서 남긴 핏줄인 며느리와 손자가 제 발로 찾아왔는데도 내가 그 애들을 도둑년이라고, 거지 새끼라고. 장 회장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주에게 물컵을 던지던 일, 지은을 지팡이로 때리며 경찰에 넘기려 했던 일, 차가운 지하방에 가둬놓고 짐승 취급했던 일. 미친년. 내가 미친년이야.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싼 년이야. 장 회장은 휠체어에서 몸을 던져 바닥을 기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찍고 또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죠. 수호야, 수호야, 이 애미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 내 아들 살려내. 김 실장이 달려와 장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장 회장은 뿌리치며 바닥을 굴렀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채업계를 뛰어넘어
정재계를 휘두르던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앞세운 죄인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실신할 듯 울부짖던 장 회장이 겨우 숨을 골랐어요. 눈은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목소리는 다 쉬어 쇳소리가 났죠. 회장님, 서지은 씨에게 말씀드릴까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라도 정체를 밝히고 사죄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이었죠. 하지만 장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안 돼. 못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시험이라고, 내가 할미라고 말해? 내가 그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장 회장은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쏟았어요.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짓밟았던 시어머니, 손자인 줄도 모르고 학대했던 할머니.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면 지은이 자신을 용서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치를 떨며 도망칠지도 몰랐죠. 지금 말하면 그 애들 떠나버릴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나타날 거야. 그럼 난 죽어서 수호 얼굴을 어떻게 봐. 장 회장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고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말입니다. 김 실장, 오늘부터 그 애들한테 최고로 해줘. 밥상부터 받고 고기랑 과일이랑 제일 좋은 걸로만 먹여.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 다리, 우주 그 아이가 내 다리를 만지게 해. 그 아이가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줘. 죄인의 침묵. 그건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뼈아픈 속죄의 시작이었어요. 장 회장은 밤새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고 또 울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방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식은 밥과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는데 오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소고기, 미역국, 굴비구이 그리고 형형색색의 과일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지은이 놀라서 묻자 김 실장은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죠. 회장님 지시입니다. 아이가 한창 클 나이인데 너무 부실하게 먹는 것 같다고. 앞으로는 식비 아끼지 말고 최고급으로 먹이랍니다. 네, 회장님께서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 냄새 난다며 쫓아내려 했던 분이 갑자기 최고급 밥상이라니요. 그리고 방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방이요? 지하방은 습해서 아이한테 안 좋다고 2층 햇빛 잘 드는 손님방으로 짐을 옮기랍니다. 당장. 지은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만찬이고 다 먹고 나면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밥상 앞에 앉은 우주가 우와, 고기다 하며 허겁지겁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천천히 먹어. 지은은 우주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영문도 모른 채 그 따뜻한 밥상을 눈물과 함께 삼켰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장 회장의 휠체어가 어둠을 뚫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은과 우주가 새로 옮긴 2층 방 앞이었지요. 장 회장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폭신한 침대 위에서 우주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거든요. 지은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이 든 상태였고요. 장 회장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휠체어를 밀어 침대 곁으로 다가갔죠. 달빛 아래 드러난 우주의 얼굴. 아들을 쏙 빼닮은 그 얼굴을 보자 장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우주야. 장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잠든 손자의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죠. 거칠거칠한 아이의 피부가 손끝에 닿는 순간 장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 회장은 우주의 작은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소리 죽여 오열했어요. 이 손이 내 다리를 주물러 주었는데,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는데, 나는 이 아이에게 물컵을 던지고 냄새난다고 구박을 했구나. 할미가 괴물이라서 내 새끼도 못 알아보고 짐승짓을 했어. 용서해라. 제발 용서해다오. 장 회장은 잠든 아이에게 수천 번, 수만 번 속죄의 말을 속삭였어요. 비록 아이는 듣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아들 수호는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잠결에 뒤척이던 우주가 장 회장의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지 뭐예요? 마치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지요. 장 회장은 그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답니다. 하지만 이 애틋한 장면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전무였어요. 그는 복도 구석에 숨어 장 회장이 우주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이거 냄새가 나는데? 김전무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어요. 갑자기 밥상이 달라지고 방을 옮겨주고 밤마다 몰래 찾아가 눈물을 훔친다. 단순히 아이가 귀여워서라기엔 도가 지나쳤거든요. 혹시 저것들이 진짜 핏줄이라도 되는 거 아냐? 김전무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만약 저 아이가 장 회장의 숨겨진 손자라면? 그럼 유산은? 회사는? 내 몫은? 안 돼. 절대 안 돼. 김전무는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확인을 해봐야겠어. 유전자 검사를 하든 뒷조사를 하든. 만약 진짜 핏줄이라면 김전무의 눈빛에 살기가 스쳤답니다. 그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야지. 장 회장의 뼈아픈 속죄 뒤편에서 더 끔찍하고 비열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저택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장 회장이 김 실장과 지은 그리고 우주를 모두 거실로 불렀기 때문이죠. 장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거실 한복판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바로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거대한 물체. 7년간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금기의 성역, 그랜드 피아노였거든요. 장 회장의 낮고 단호한 명령에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네. 하지만 회장님, 저건 도련님께서 남기신. 알아. 그러니까 벗기라고. 곰팡이 슬기 전에.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천의 끝자락을 잡았답니다. 스르륵. 오랜 시간 쌓인 먼지가 햇살 속으로 흩날리며 마침내 검고 웅장한 피아노가 그 모습을 드러냈죠. 윤기 흐르는 흑단 건반, 유려한 곡선. 마치 7년 전 주인을 기다리듯 고고한 자태였답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간 남편이 꿈속에서나 그리던 그 비싼 피아노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보다 격하게 반응한 건 우주였죠. 아이는 홀린 듯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어요. 우주야. 장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자를 불렀답니다. 저거 한번 만져볼래? 지은과 김 실장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물건을
장 회장이 직접 허락한 거였으니까요. 우주는 뒤를 돌아보며 엄마의 눈치를 살폈죠. 지은이 끄덕여주자 우주는 피아노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어요. 작은 아이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피아노. 하지만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그 순간만큼은 아이의 눈빛이 어른처럼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딩! 우주의 검지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눌렀어요. 맑고 영롱한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죠. 처음에는 서툰 듯 띄엄띄엄 건반을 누르던 우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됐어요. 우주의 열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춤추기 시작했죠. 흘러나온 곡은 쇼팽의 녹턴. 그것은 죽은 아들 수호가 생전에 가장 즐겨 치던, 그리고 우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매일 들려주던 바로 그 곡이었거든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어요. 눈을 감고 들으면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았으니까요. 남편 특유의 부드러운 탁건, 애절한 감정선까지. 우주는 아빠의 연주를 완벽하게 복제해내고 있었답니다. 장 회장 역시 넋을 잃고 바라봤죠. 7년 전 이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던 아들의 뒷모습이 우주의 작은 등 위로 겹쳐 보였거든요. 차가웠던 저택의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한 선율로 채워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답니다. 죽은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였던 거죠. 그때였어요. 음악에 심취해 있던 장 회장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찌린 마비되어 감각이라곤 없었던 다리 끝에서 미세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환상통의 고통스러운 찌릿함이 아니었죠. 마치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새싹이 돋아나듯 죽어있던 신경들이 음악에 반응하여 꿈틀거리는 생명의 신호였답니다. 이게 뭐지? 내 발가락이? 장 회장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죠.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1mm 정도 까딱하고 움직였으니까요. 우주의 연주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장 회장의 다리에도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딱 마지막 건반의 울림이 긴 여운을 남기며 끝났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죠. 모두가 눈물범벅이 된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주가 천천히 건반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서 내려와 장 회장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장 회장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답니다. 할머니, 이제 다리 안 아파요. 우주가 고개를 들어 젖은 눈망울로 장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다녀갔어요. 아빠가 할머니 다리 고쳐주고 갔어요. 장 회장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우주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 내 새끼, 내 아들의 분신, 내가 기어이 이 못난 할미를 살리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우주야. 정말 고맙다. 장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우주의 어깨를 적셨답니다. 그것은 7년 묵은 한이 풀리는 순간이자 무너졌던 가족이 음악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치유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기적의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전무였어요. 저것들이 진짜로 구판을 벌이고 있네. 김전무의 눈빛이 살벌하게 빛났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은밀한 문자를 보냈죠. 준비해. 오늘 밤이다. 그날 밤 저택의 평화는 무참히 깨졌어요. 쾅, 쾅, 쾅. 육중한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거든요. 김 전무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죠. 김 실장이 가로막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깡패들은 거침없이 김 실장을 밀쳐내고 거실로 진입했죠. 그들의 손에는 강제 입원 동의서가 들려 있었답니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다 이모님을 위해서입니다. 김 전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등장했죠. 그는 가증스럽게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이모님이 요즘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이상한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재산까지 넘기려 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해서요. 요양병원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뭐라고? 내 놈이 감히. 장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노려보았지만 김 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애들은 어떡할까요? 깡패 두목이 턱짓으로 지은과 우주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치워버려. 냄새나는 쓰레기들은. 김 전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깡패들이 지은과 우주에게 달려들었죠. 아,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거구의 사내들에게 질질 끌려갔어요. 우주가 엄마를 구하려 달려들었지만 깡패 한 명이 발로 툭 차버리자 힘없이 나뒹굴었죠. 으앙, 엄마, 엄마. 우주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집기들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였답니다. 멈춰. 그만두지 못해. 장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그 꼴을 본 김 전무가 혀를 찼어요. 쯧쯧. 거보세요. 혼자 걷지도 못하시면서 무슨 고집이십니까? 얼른 병원에 가셔야죠. 김 전무는 신호를 보냈고 깡패들이 장 회장의 휠체어를 에워싸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어요. 회장님, 안 돼요. 회장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은이 머리채를 잡힌 채로도 장 회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죠. 하지만 힘없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노인이 감당하기엔 늑대들의 이빨이 너무나 날카로웠답니다. 그때였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우주가 벌떡 일어났죠. 겁쟁이 울보였던 아이의 눈에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거든요. 나쁜 아저씨. 우주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김 전무를 향해 성난 아기 사자처럼 돌진해 다리를 꽉 깨물어 버렸어요. 아, 이 미친 새끼가. 김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떼어내려 했지만 우주는 절대 놓지 않았죠.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 때리지 마. 나쁜 놈들아. 처절한 외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 전무가 손을 치켜들었죠. 이게 죽고 싶어 환장했나? 퍼?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 전무가 우주를 거칠게 밀쳤어요. 우주의 작은 몸이 붕 떠올랐다가 벽에 걸린 액자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쏟아져 내렸고 바닥에 쓰러진 우주의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주야. 지은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그 순간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장 회장의 눈동자가 뒤집혔어요. 내 새끼의 피, 내 아들의 유일한 핏줄이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거였으니까요. 우주의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어요. 지은은 머리채를 잡힌 채로 바닥을 기어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깡패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죠. 우주야, 우주야, 눈 떠봐. 제발. 지은의 처절한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김 전무는 피를 흘리는 우주를 보며 더럽다는 듯 넥타이를 고쳐맸죠. 즉,
재수없게 피를 보고 난리야. 당장 치워버려.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장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우주의 붉은 피에 고정되었어요. 순간 장 회장의 세상이 멈췄죠. 내 새끼의 피, 내 아들 수호가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유일한 핏줄. 그 아이가 내 눈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으윽. 장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끓는 물처럼 뜨거워졌죠. 머릿속에서 하얀 섬광이 번쩍였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4년 전 아들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심장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그것은 늙은 노인의 무력감이 아니라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짐승의 살기였죠. 내 새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장 회장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흰자가 드러났어요. 그 순간 뇌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강력한 전류가 마비되어 있던 하반신을 강타했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분노와 모성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스파크였답니다. 그 손, 당장 치워.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무서운 호통이 거실을 쩌렁하게 울렸어요. 깡패들도 김전무도 울부짖던 지은도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죠. 모든 시선이 장 회장에게 쏠렸어요. 장 회장은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죠. 손등에 파란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고요. 으아! 장 회장이 기합을 내지르며 엉덩이를 들썩였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드르륵. 휠체어가 뒤로 밀려나고 장 회장의 두 발이 땅을 디디며 곧게 펴졌어요. 4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던 그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면서도 거대한 고목나무처럼 우뚝 선 거죠. 헉! 회장님이 일어섰어? 김 전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깡패들도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죠. 장 회장은 지팡이도 없이 오로지 맨몸으로 서 있었답니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건 뼈와 근육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였으니까요. 쿵! 장 회장이 한 발짝을 내디뎠어요.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둔탁한 발소리. 쿵! 두 발짝. 장 회장은 휘청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김 전무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염라대왕과도 같았어요. 김 전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답니다. 분명 의사들이 다시는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눈앞에 장 회장은 성난 야수처럼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김 전무가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장 회장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죠. 설명? 그 더러운 주둥이 닥치지 못해. 짝. 장 회장의 손바닥이 김 전무의 뺨을 후려갈겼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김 전무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죠. 으악! 김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장 회장은 쓰러진 김 전무를 내려다보며 서슬 퍼런 목소리로 일갈했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집에서 내 손주 피를 봐. 내 놈 목숨이 10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내 손주. 장 회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터져나왔어요. 지은은 우주를 끌어안은 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장 회장을 올려다봤죠. 회장님, 방금 뭐라고? 하지만 장 회장은 대답 대신 멍하니 서 있는 깡패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뭐하고 있어? 당장 이놈들 끌어내지 않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린 깡패들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바빴죠. 장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고 피 흘리는 아이를 품에 안았답니다. 우주야, 내 새끼. 할미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우주의 얼굴을 적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죠. 어른 마녀의 심장을 녹이고 굳어버린 다리를 움직이게 한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답니다. 거실의 아수라장은 순식간에 제압됐어요. 때마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김 전무가 고용한 깡패들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줄줄이 수갑을 찼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모님,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입니다. 김 전무는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빌었죠. 하지만 장 회장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답니다. 오해? 내 손주 피를 보고도 오해 소리가 나와? 장 회장은 지팡이로 김 전무의 손등을 내리쳤어요. 아! 김 전무가 비명을 질렀지만 장 회장은 멈추지 않았죠. 내 유산 뺏으려고 날 요양병원에 쳐넣으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 놈이 꾸민 짓들, 증거는 차고 넘쳐. 장 회장이 김 실장에게 눈짓하자 김 실장이 녹음기를 틀었죠. 노인네 곧 갈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유산만 챙기면 싹 다 갈아엎어 버릴 테니까. 김 전무의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끌고 가.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리고 변호사 불러서 전해. 합의는 없다고.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가 지켜볼 거라고. 장 회장의 서슬 퍼런 호통에 김 전무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발악했죠. 하지만 그건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택을 뒤덮고 있던 탐욕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어요. 소란이 잦아들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죠. 지은은 피 흘리는 우주를 품에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몸이 굳어버린 듯 했거든요. 장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털썩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회장님? 지은이 놀라서 뒷걸음질 쳤지만 장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바들바들 떨리는 어깨, 헝클어진 백발.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이 아니라 죄지은 늙은이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지은아. 장 회장의 입에서 지은의 이름이 흘러나왔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절하고 떨리던지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수호애미다. 네.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수호애미라니. 그럼 내 남편의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내가 내 아들 내쫓고 내 손주 짐승 취급하고 내 며느리 도둑년 만든 천하의 몹쓸 년이 바로 나야. 이 못난 시어미를 죽여다오. 장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죠. 쿵, 쿵, 쿵.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지은은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눈앞에 엎드려 있는 노인의 울음소리는 남편이 술에 취해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때 우주가 지은의 품에서 빠져나와 장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아픈 것도 잊은 듯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우주야, 내 새끼, 할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 회장은 우주를 와락 끌어안았죠. 지은도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남편이 가족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우주가 자장가를 불렀는지, 왜 장 회장이 밤마다 몰래 우주를 찾아왔는지. 어머니, 지은의 입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터져 나왔죠. 미움도 원망도 있었지만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늙은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지은은 장 회장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세 사람은 빗속이 아닌 따뜻한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7년 묵은 오해와 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택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차갑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죠. 가족의 온기로 채워진 진짜 사람 사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경기도의 한 한적한 추모공원. 낙골당 안치단 유리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수호의 사진을 마주한 순간 장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였죠. 장 회장은 차가운 유리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답니다.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내가 눈이 멀어 널 내쫓고 내가 그 고생을 하다가 가게 만들었어.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죄인이야. 낙골당 안에 장 회장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것은 7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눈물이었죠. 지은도 장 회장의 뒤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이제야 아들 앞에 찾아왔는데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 오셨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어머니. 이제야 오셨어. 지은의 목소리도 울음에 젖어 갈라졌답니다. 비록 너무 늦은 만남이었지만 얽히고 설킨 천륜의 매듭이 이제야 풀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우주가 조그만 손을 들어 유리에 댄 것은요. 아빠. 우주가 사진 속 아빠와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울지 마. 할머니, 이제 다리 안 아파. 내가 고쳤어. 아빠가 가르쳐준 노래로 내가 고쳐줬어. 순간 장 회장의 통곡이 멈췄어요. 지은도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봤죠. 그리고 아빠,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한테 밥도 맛있는 거 주고 이제 나 안 때려. 우리 가족이야. 우주의 순진무구한 보고에 장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모진 짓들을 다 겪고도 아이는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맞다. 우주 말이 맞아.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우주를 끌어안았어요. 수호야, 들었지? 내 아들이 나를 살렸다. 내가 보낸 이 작은 천사가 죽어가던 애미를 살려냈어. 장 회장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 지었죠. 비로소 아들에게 면목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내가 남긴 이 소중한 보물들을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노라고. 장 회장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굳게 다짐했답니다. 돌아오는 차 안 분위기는 올 때와 사뭇 달랐어요. 무겁고 침통했던 공기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장 회장은 옆자리에 앉은 지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장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죠. 지은아, 내 어머니, 이제 너희는 남이 아니다.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어. 장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따뜻했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너희들이야. 내 재산, 내 회사, 다 필요 없다. 너희가 내 유일한 상속자고 내 가족이야. 지은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어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던 그녀에게 드디어 진짜 비빌 언덕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줘서, 우주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라. 장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뒷좌석에 앉은 우주는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픈 자장가가 아니었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희망의 행진곡처럼 들렸거든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평창동 언덕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계절이 아니었답니다. 바로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불리던 장 회장의 저택이었죠. 굳게 닫혀있던 철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잡초만 무성하던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의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울려 퍼졌어요. 거실 한복판,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8살 우주는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죠.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쇼팽의 강아지 왈츠가 경쾌하게 터져 나왔지요. 그 곁에는 지은이 흐뭇한 미소로 과일을 깎고 있었고 놀랍게도 장 회장은 휠체어가 아닌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거실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거였죠. 우리 손주, 천재다 천재. 수호보다 낫네. 장 회장의 얼굴에는 어른 마녀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손주 바보가 된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만이 가득했지요. 우주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피아노 영재가 되었어요. 자폐 성향은 여전했지만 피아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더 이상 귀를 막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게 되었답니다. 엄마, 할머니, 나 잘했어? 그럼, 최고야, 우리 아들. 지은이 우주를 안아주고 장 회장이 우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풍경.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는 장 회장의 이름이 대서특필됐어요. 장순덕 회장, 사재 500억 출연하여 수호재활센터 설립. 그것은 장 회장의 오랜 수건이자 마지막 속죄였죠. 죽은 아들 수호의 이름을 딴 이 병원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었지요. 개원식 날 장 회장은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돈밖에 모르는 사채놀이 장사꾼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제 자식을 잃었고 돈 때문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의 시선이 객석에 앉아있는 지은과 우주에게 머물렀죠. 하지만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나 의술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제 아들이 못다 이룬 꿈, 이제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장 회장을 바라보았죠.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시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숭고한지 알기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우주도 옆에서 작은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지요. 하늘에 있는 아빠도 분명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천륜이라는 게 참 무섭죠. 끊으려야 끊을 수 없고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결국엔 다시 만나게 되는 핏줄의 운명 말이에요. 장 회장이 그토록 모진 말을 내뱉고
쫓아내려 했어도 우주의 자장가 한 소절에 모든 빗장이 풀려버린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오해와 미움으로 등을 돌린 가족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얼어붙은 땅에서도 봄이 오면 기어이 꽃이 피어나듯 사랑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